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부질없는 것들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감정 소모까지 하며 집착을 하죠. 일도 인간관계도 내가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력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나답게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나이 들면서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친했던 친구마저도 불편해질 때가 있는데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끌리는 대로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죠. 저자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삶의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유리 멘탈이라면 쉽게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멘탈이 되길 바라며 같이 읽어보시죠. 혼자서 잘 지내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마라. 매번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다들 내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동료와 친구들은 나를 연애 전문가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녀들을 보면 나 역시 차마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최대한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이니 점점 나만의 위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베이징에 남아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후배가 한 명 있다. 어느 날 그녀의 외로운 마음속을 파고든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모든 면에서 다 훌륭했다. 후배는 금방 그에게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간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그들은 성격뿐 아니라 학력, 집안 배경, 사회 경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후배는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매번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남겼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이별하게 되었다. 나는 후배에게 그녀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길 배려심과 포용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생각과 행동이 성숙한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해 줬다. 남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사람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한쪽은 그 관계에 피로감을 느끼게 돼.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사랑해라. 아울러 혼자의 삶을 즐길 줄 알고 혼자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나로 인해 상대방이 지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성숙하고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좌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만일 혼자서는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면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이별을 맞이해도 여전히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며 다채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더는 두렵지 않다. 혼자만의 시간은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취향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공원을 걷고 싶으면 공원에 가면 되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면 된다. 그렇다고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고립된 삶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느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고 자기 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매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정작 본인은 쉼없이 먹고 마시고 몸매 관리라고는 일절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완벽한 몸매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가족에게 더 신경 써라. 나중에 내 곁에 다른 반쪽이 생기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처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내 곁에 남아 내 뒤에서 묵묵히 내 편을 들어줄 존재는 가족뿐이다. 가족만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상황이건, 지금 당신이 몇 살이건, 쉽게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무턱대고 연애를 시작하지도 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감정을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먼저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혼자의 삶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결국 상처를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사랑하자.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소중한 기회다.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혼자일 때 느끼는 감정을 잘 다스려보자. 혼자서도 의미 있고 알찬 일상을 지내며 스스로 실수를 돌아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삶을 마음껏 즐겨보자. 그러다 보면 미래에 더 나은 자신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피상적인 관계일수록 말을 최대한 아껴라.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다. 갓 졸업한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눈에 띄게 요란스러웠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오빠,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니 대화의 주제도 점점 다양해졌다. 그녀는 회사 상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물어보았다. 물론 상사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답해 주었다. 어쨌든 상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였다. 아마도 내가 이런저런 조언을 잘해줄 것처럼 보였는지 그녀는 내게 술을 따라주며 회사 급여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급여와 같은 대화 주제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그녀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대화 범위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대답을 거절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인색하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삐죽거렸다. 사실 이건 내가 인색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다. 나와 그녀는 이제 막 만날 사이가 아닌가. 나는 그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사리 나의 사적인 부분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만에 하나 내 얘기가 상사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그때 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대개 회사에서는 급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사원끼리 서로 급여를 공개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저마다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적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회사 비밀을 누설했는데 그것을 상사가 알게 된다면 상사는 그런 당신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명심해라.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적인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괜한 오해와 구설을 자초하지 마라. 우리 인생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다.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다. C 여성은 어느 유부남에게 기만을 당하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낙태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같은 팀 내 맏언니는 씨의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도시락을 몇 번 싸주었다. 씨는 이를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 언니를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겼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며칠 후 씨의 이야기가 회사에 퍼진 것이다. 그로 인해 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연녀로 찍히게 되었다. 씨는 그 언니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난 그저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였어. 다른 애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탓할 거면 걔네를 탓해. 라고 말하며 도리어 발끈했다. 씨는 그녀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비밀을 털어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밀이 모두에게 까발려졌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까지 견뎌야 했다. 공자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언이다. 이 말은 만약 상대가 나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닌 또는 서로 친밀한 사이가 아님에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숨김없이 속내를 다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실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라는 뜻이다. 그리고 실언의 대가는 씨의 일화가 여실히 보여줬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경솔하게 말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 역시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기 불편해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우스운 일화가 하나 더 있다. 모 남성은 회사의 새로운 여직원이 너무 예뻐서 그녀에게 자주 친한 척을 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였다. 어느 날 그는 사장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그 여직원에게 속삭였다. 저기 사장님 좀 봐요. 뚱뚱하고 머리도 벗겨졌는데 쪼잔하기까지 하다니까요. 누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 가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요. 제가 저 사람 와이프예요. 이 남성의 결말은 불보듯 뻔하리라. 인간관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조차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인생 곳곳에는 지뢰가 숨어 있다. 당신이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은 당신에게 지뢰를 피할 수 있는 감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아직 지뢰를 밟지 않은 것뿐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 사귀기가 힘든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어른이 되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무장한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마음을 무장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사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 이유다. 사람들은 대개 어린아이를 예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은 그보다 더 예민하다. 친하지 않은 한 이성 동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쑥 나서서 무슨 일 있어? 부부끼리는 서로 많이 감싸줘야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들 한 번쯤은 나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봤을 것이다. 가령 매년 명절이 되면 가까운 친지로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너는 언제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니? 한 달에 얼마 버니? 집은 언제 살 거니?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매번 지치게 만든다. 분명 나와 감정적으로 돈독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들은 한사코 우리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한다. 친지가 이러면 기껏해야 잠깐 피곤하고 말겠지만 직장에서는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당신 앞에서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무슨 목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를 찌르지 않고 함께 온기를 나누려면 수차례 각자의 위치를 조정하며 거리를 둬야 하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친하지도 않은 이에게 나의 사생활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해라. 만약 상대와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껴라. 또 만약 친한 사이가 아닌데 상대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려 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된다.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지 마라. 디고는 동창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 안에서 피곤한 사람으로 통했다. 채팅방에서 누가 말을 꺼내든 화제를 꼭 자기 쪽으로 돌렸다. 소재는 주로 자신이 소개팅한 이야기였는데 소개팅 자리에 나온 여자들이 너무 속물적이다. 남자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불만이었다. 사실 그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월급마저 족족 다 써버리는 탕진족이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정신세계란 뮤지컬 보러 가기, 전시회 가기, 명품 옷을 걸치고 소개팅 나가기 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디군이 책도 많이 읽고 고상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사실이다. 한 번은 채팅방에서 자신이 수집한 오래된 오디오를 자랑하기도 했다. 친구들은 그런 글을 타일이며 말했다. 이제 독립할 나이야. 매일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해. 나중에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 그러면 그는 오히려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속물적이니? 머릿속에 온통 돈 벌 생각밖에 없구나. 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들어가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채팅방은 매번 디군 때문에 소란스러웠다. 디군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였는데 그만큼 논쟁에서만큼은 디군을 이길 자가 없었다. 채팅방 안에서 디군과 말싸움이 붙은 상대들은 하나같이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강력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삭막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군은 오히려 태연하게 반응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친구들은 점점 디군이 하는 말에 짜증을 냈지만 그는 친구들의 그런 반응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그는 수시로 단체 채팅방에 자신과 소개팅한 여자의 사진을 올리며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은 디군을 구제불능으로 받아들였다. 끝내 채팅방 안에 있던 친구들은 합의라도 한 듯 누구도 디군이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채팅방이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디군이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었다. 나는 그가 글 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와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시작한 지 5분쯤 되었을 때 그는 뜬금없이 내게 여자 사진 한 장을 보내며 이 여자 어때 보여? 라고 물었다. 나는 아직 회의 중이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대답한 뒤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는 몇 번이나 내게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했다. 시간이 더 흘러 우연히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디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도 나처럼 디군에게 개인 메시지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비를 따라가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을 만난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각자 자기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 남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살다 보면 종종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방해하며 부정적 감정을 부추긴다. 한때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그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고자 노력했지만 끝끝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거리두기라는 것을. 옛말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나비를 따라가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을 만나게 되고 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더러운 도랑에만 가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오랫동안 곁에 두면 당신의 삶도 그만큼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끝내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와 어울릴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고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반대로 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사람과는 일찌감치 멀어져야 한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라. 그리고 내 삶의 활력을 소모하는 일들로부터 멀어져라. 그 대신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자. 찬란하게 빛날 나의 인생을 위해.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중국 근대 철학자 왕궈웨이는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학문을 성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3가지 경지를 거쳐야 한다 라고 말했다. 큰 업적과 큰 학문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첫 번째 경지인 나 홀로 누각에 올라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외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고독한 시간 동안 사람은 허영과 허세를 벗어던지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또한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새벽을 밝히는 빛을 볼 수 있다. 일본에는 2명의 전설적인 검술가가 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와 야규 주베이가 바로 그들이다. 야규 주베이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제자였다.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야규 주베이는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물었다. 저는 뛰어난 검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실력에서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는다면 뛰어난 검술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구나. 10년은 너무 깁니다. 만일 제가 2배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20년이 걸리겠구나. 그러자 야규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만일 제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연습한다면요? 그럼 자네는 필시 죽게 될 것이고 평생 인류 검술가는 될 수 없을 걸세. 야규는 매우 놀라며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검술가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지. 인류 검술가는 평생 자신을 지켜보는 눈 한쪽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네. 그리고 그 눈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해. 그런데 지금 자네의 2 눈은 오직 검술가라는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지켜볼 눈은 없지 않은가. 야규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조급해했음을 깨닫고 차분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미야모토는 야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했다. 그는 야규에게 요리, 빨래, 청소하는 일만 시켰으며 검술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게 했다. 처음에는 야규도 미야모토의 요구를 참고 따랐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미야모토가 검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야규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미야모토는 야규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목검으로 그의 뒤를 공격했다. 그는 야규가 반격할 새도 없이 다시 한번 공격했다. 야규는 갑자기 공격한 이유를 물었지만 미야모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미야모토는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야규를 급습했다. 그 이후로 야규는 시시각각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야규는 매일 청소, 빨래, 밥하기 등 지루하고 외로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뒤에 다가왔을 때 빠르게 무기를 집어들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 그 결과 그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검술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고독한 시간은 자기 마음을 수련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고독함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리스전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의학자다. 그의 저서인 본초 강목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연사 서적으로 총 1892종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374종은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이다. 이 책에는 각 약물의 명칭, 성능, 용도 및 제조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만여 가지 처방법과 1160개의 약물 형태를 그린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학자들은 이를 중국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렀다.
리스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29년 동안 중국 내 10여 개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그 여정이 무려 20여만 리에 달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리스저는 깊은 산속과 황야에 홀로 며칠씩 머물렀다. 배가 고프면 마른 작물을 씹어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셨다. 그렇게 29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디며 노력한 끝에 그는 후손들의 삶을 이롭게 해줄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끝까지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외로움을 인내해야만 명예로울 때나 치욕스러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다. 외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며 전심전력으로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은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초심을 잊지 않고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을 보고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보면 희망이 보이는 일들도 있는 법이다. 외로움은 인생의 본질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왔고 결국 다시 외로움 속으로 돌아간다. 양과 염소는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거친 맹수들은 항상 혼자 다닌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머릿속 생각을 깨끗이 비워내고 허영과 허세 그리고 피로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깊은 사색으로 걸어 들어가 진정한 나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만 적기에 움직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기억해라. 우리의 의지와 품격은 외로움을 통해 단련된다. 이렇게 단련된 내면이 있어야만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을 지켜낼 수 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혼자 걸어야 한다. 친구 K는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외진 산골에서 나고 자란 그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가장 낮은 직급의 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은 중간관리자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 그러다 어느 모임에서 K는 나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K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다. 그의 아버지는 청렴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마을의 도로를 정비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할 때는 술자리 접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의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서 일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꺼렸다. 그런 그의 아버지가 K를 위해 단 한 번 남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K가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K는 일찌감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상태였지만 사투리 억양이 심하고 촌스러운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K는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찻잎 몇 상자를 붙였으니 어느 대기업의 임원에게 선물로 전달하라고 했다. 그 임원은 과거에 K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지금껏 K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K의 아버지는 그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K가 그의 회사에 면접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K의 아버지는 그에게 인맥이 있으니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거라. 그 회사에 입사하면 필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며 당부했다. 그리하여 K는 찻잎 2상자를 들고 그 임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K와 그 임원과의 대화는 단 5분 만에 끝이 났다. 그 임원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K군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찾아오세요. 임원의 말투는 굉장히 점잖고 정중했지만 K는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멸시와 냉담한 태도를 느꼈다. 그 순간 K는 자신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자존감까지 모두 짓밟힌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틀림없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할 기회만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쫓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는 그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 K는 그 임원과 헤어진 뒤 아버지에게는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그 뒤로 K는 어느 작은 회계사무소에 들어가 매달 40만 원 남짓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반면 그의 동기들은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초봉이 그가 받는 월급의 3배 남짓 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친구들보다 조건이 뒤떨어졌지만 K는 그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시작해 동종업계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 지금은 어엿한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물론 K는 지금도 말할 때 사투리가 심한 편이지만 그의 모습은 매우 평온해 보였다. K는 그 임원을 만나고 온 그날,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K는 그 임원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임원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22살의 K는 깨달았다. 가족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다. 나는 반드시 혼자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누군가가 나의 현재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의 시련과 풍파는 혼자 헤쳐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괴테는 우리는 부모와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형제와 친구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의존해야 할 곳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어느 정도 커지면 어미 독수리는 자식들을 둥지의 가장자리에서 깊은 계곡으로 쫓아낸다. 이때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날개를 펄럭이는데 이 과정에서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가져야 할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결연한 의지를 잃게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영영 성장할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견해도 다르다. 선택하는 방향과 가치관도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매사, 매순간 나를 위해 생각해 주거나 나 대신 걱정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가 마더는 내가 왜 즐겁지 않은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내가 늘 어떤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람은 미약한 존재다. 사람은 언제나 무한한 세상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3의 존재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달리기를 하면 날씬해지기를 기대한다.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기를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보답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예상한 기대가 이루어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예상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나 남을 탓한다. 물론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사람을 욕망의 늪에 빠뜨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 한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매번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다른 사람의 후광에 기대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얹혀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시작해보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